T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양측 검정할 때마다, T 검정을 할 때마다 내가 그래프가 아니라 분포 그림을 그려서 그 유의 수준이 5%일 때 양쪽으로 2.5%씩 할당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을 임계값이라고 하고 분석해서 나온 결과 검정 통계량이 임계값과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또는 0.05라는 확률과 검정 통계량에 해당하는 그 면적, 그게 p-밸류인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그때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는 규모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M1 equal M2. 지금 이 문제 가로 안에 넣은 것은 이제 앞으로 진행할 그런 예제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최고 배뇨 평균은 같다라고 정의해서 놓을 수가 있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M1은 M2와 다르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최고 배뇨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꼭 규모가 대립가설을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연구에 따라서 M1이 M2보다 크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의 최고 배뇨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최고 배뇨보다 높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양측으로 그 기각치를 설정하게 되면은 임계값이 그러니까 2.5%씩 양쪽으로 할당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X축의 값이 기각값이 되겠죠. 임계값. 그리고 이걸 검정 통계량과 비교하게 되는데 한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단측 검정이라고 해요. 양측 검정, 단측 검정. 그럼 5%를 한쪽으로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5%가 되니까 2.5%일 때보단 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양의 값으로 보자면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 경우에 기각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면 이 경우는 2보다 더 안으로 들어와서 1.5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은 계산되는 값은 하나인데 어떤 값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설을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연구의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단측 검정을 할지 양측 검정을 할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계한 것을 보면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 설계를 한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정을 할 건지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보면 만약에 그 검정 통계량이 1.94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각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 그렇다면 얘는 채택령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각치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유의수준 5%가 한쪽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1.93이 밖으로 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규모가설을 리젝트하지 못했는데 이때는 규모가설을 리젝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암 심장 질환 연구에서 OHIAA 최고 배뇨를 조사한 것이다.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과 정상 그룹에서의 최고 배뇨가 다른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르다가 아니죠.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에서의 최고 배뇨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T검정 하려면 이제 정기분포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다 그냥 줬어요. 각 그룹에서의 관측지들은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진 것이며 두 그룹에서의 모분사는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가정은 다 만족된다고 보고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심장질환군과 정상군에서 심장질환군은 배뇨가 429, 표준편차가 이렇고 정상군은 220, 261 표준편차. 요거는 요약한 것이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질환군은 이렇고 정상군은 이렇다. 여기 보면 한 환자의 소변이 최고 배뇨가 굉장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혼자 좀 많이.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200 이상. 근데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넣었는데, 뭐
두 집단 간의 평균은 같다라고 놓고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라고 나서 공정통계량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이제 내가 복습 화면으로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SPSS로 분석하기 전에 엑셀에서도 분석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엑셀에 이제 대부분이 연구하면서 측정한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이제 보통 다 담죠. 엑셀이 데이터셋을 정리하고 보관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엑셀 안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바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은 했지만 그냥 분석을 했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같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F 검정을 했더니 그때에 대한 그 검정 통계량이 뭐 1.6, 그러니까 1보단 조금 크지만 거기에 대한 P가 0.35, 그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일단 여기에서. 그래서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을 보게 돼요. 엑셀에는 아예 T 검정을 두 개로 나눠져 놨어요. 이분산, 등분산.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F 검정을 따로 먼저 해줘야 돼요. 분산에 대한 검정을. SPSS는 T 검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앞에서 같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엑셀은 이제 그렇게 한 스텝을 더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 등분산 가정 T 검정을 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게 T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보죠. 그 1.94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T 검정에서 봤던 건 우리가 양측 검정할 때의 기각치예요. 아니, 기각치는 1.94고 검정 통계량. 그럼 검정 통계량이 2.05가 나와요. 2.05가 나왔고, 말이 헷갈렸네요. T 통계량이 그 T 통계량이 이제 분석에서 나온 결과 1.94, 그리고 유의 수준 5%에 해당하는 기각값이 양측 검정할 때 기각값이 2.05. 그러니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05가 되겠죠. 그때 P 값이 0.06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이때 규모가설은 두 집단의 최고 배노가 같다라는 건데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0.06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의 최고 배노는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설을 조금 바꿔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한쪽으로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부등호를 사용해서 또 규모 가설은 동일해요. 두 집단의 최고 배노는 같다. 근데 대립 가설은 M1이 M2보다 크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의 최고 배노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던 단측 검정이 양측 검정이 단측 검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임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05였어요. 아까 엑셀에서 결과에서 봤듯이. 단측 검정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다 보니까 5%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이 1.7이란 값으로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는 양쪽이 2.5%니까 이런 값이 나왔는데 5%라는 1.7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검정 통계량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1.94가 여기에 위치했었지만 여기서는 1.94가 기각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단측 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가진 그룹의 최고 배뇨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최고 배뇨보다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 센 결과로는 검정 통계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근데 아까는 양측 검정 아래 거의 결과를 봤지만 위에 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각값이 1.7이죠. 아까 2.05였는데 1.7이 되고 그것에 대한 확률은 0.03.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SPSS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개 결과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양측 검정을 해서 0.063이 나왔다. 그렇다면 난 이걸 단측 검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 값이 바로 0.03인국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심장질환을 가진 그룹의 최고 배노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연구자가 규모가설을 기각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있어요. 뭐 약효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 효과가 더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갔을 때 P가 0.05보다 크게 나왔는데 나는 느닷없이 단측 검정을 가서 이 P를 2로 나눠서 나는 규모가설을 리젝트하겠다라는 의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연구 설계 자체가 단측 검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예제는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을 한번 더 고려해 보자라는 의도였고, 이 문제를 쓴 거는 이거는 그럼 유의 수준을 꼭 0.05로 해야 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문제는 음, 봤던 문제인데 교정치료 예정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구강위생 교육을 실시한 다음 6개월 후에 칫대 지수를 측정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하려고 해요. 한 군은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다른 한 군은 수동 칫솔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래 데이터는 두 군의 구강위생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칫대 지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 위생 교육을 하기 전에 칫솔수가 두 그룹,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칫솔을 사용한 그룹이 동일해야 그 이후에 어떤 뭔가를 시행했을 때 뭐 효과를 공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 베이스라인이 같은가를 보는 그런 그런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SPSS를 분석은 해봤지만 두 그룹의 치테지수가 동일한지를 유의 수준 0.01로 검정해보고 0.05로 검정해보자. 물론 이것도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의 그 차이처럼 유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기각력이 바뀐다. 뭐 이걸 내가 얘기하려는 건 알겠죠. 한번 보면은 유의 수준을 0.01로 하게 되면은 인계값이 이 양쪽이 5%가 되잖아요. 5%가 아니지 0.5%가 되잖아. 합해서 1%니까 0.5%가 되니까 아주 작은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얘는 밖으로 나가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은.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71이 되는 거죠. 근데 유의수는 5%로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각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유의수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기각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자들이 꼭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의수준을 이렇게 작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항암제 연구에서는 종종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검정 통계량이 0.99가 나왔다,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뭐 상관없어요. 어느 쪽을 하든지 다 채택력 안에 들어가니까 규모가설이 채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 2.5라면, 이건 이제 바뀌죠. 유의수준에 따라서. 2.5라면 유의수준 5%에서는 채택력 안에 들어가서 규모가설을 리젝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 유의수준 5%로 하게 되면은 얘가 기각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위치가. 초록색 화살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설계할 때 중간에 이런 걸 바꾼다는 건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나는 리젝트 하겠다는 의도, 적은 샘플 사이즈로 나는 규모 가설 리젝트하고 뭔가 디퍼런스가 있다라고 보이고 싶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이런 거다.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T검정, 독립적인 두 집단의 평균 비교 또는 대응하는 집단의 효과 비교 차이가 있는지 보는 대응 표본 T검정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개의 검정을 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각각 두 집단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되고 또 분산이 같아야 된다는 건 꼭 그렇진 않아도 돼요. 분산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정기분포를 만족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정기분포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분석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 비모수 검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T검정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모수 검정에 해당해요. 파라메트릭 메소드. 우리가 통계를 처음 할 때, 공부할 때 뭘 알려줬냐면 파라미터라는 걸 알려줬어요.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이 다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모수. 그러니까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이란 말이에요. 통계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비모수적인 방법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편차가 있다는 건 분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거를 비모수적 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 이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검정을 나누게 되는 조건은 뭐냐? 정규분포를 만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무조건 내려가요. 이제 화살표의 흐름을 이제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를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그럼 얘가 대응 관계가 있느냐? 이게 페어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후.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러면 yes 하면 대응하는 표본에 대한 T 검정 우리 공부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이긴 하지만 대응은 아니야. 대응 아니라는 건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산이 같으냐? 이제 그거는 분석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플로우 차트에서는 이거를 물어봤어요. 분산이 같으냐? 그러면 independent t-test, 뭐 student t-test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연구에 논문에 student t-test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통 안 써요. 그냥 independent t-test라고 하면 돼요. 그럼 분산이 같은가? 그럼 같지 않느냐? 그럼 웰시 t-test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분산이 다른 경우에 independent t-검정이에요. 독립표본 t-검정. 근데 이건 사실 묶어서 써요. T검정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쓸 때 분산이 달랐다는 걸 먼저 검정하고 달랐기 때문에 웰시 테스트를 하겠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안에서도 분산을 검정해서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규 분포가 아니다. 그럼 일로 가겠죠? 대응되는 관계냐? yes. 그러면 윌콕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라는 걸 해요. 윌콕스의 부위순위 사인드 랭크 테스트. 그러니까 사인드 랭크니까 부호를 갖고 랭크를 매겨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응 관계가 있는가? 아, 대응 관계가 없다. 그럼 인디펜던트잖아요. 그럼 윌콕슨 순위 합 검정 랭크 썸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랭크가 다 들어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빈호수 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한 값이 수치일 때 그 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가 몇 번째 데이터냐? 그 등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원리로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 non-parametric 테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작은 스터디의 얘가 파일럿 스터디예요. 기존에 내가 관심 있는 연구가 이미 시행된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본 연구를 하기 전에 한번 소규모로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걸 우리는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은 대부분 비모스 검증을 하게 돼요. 데이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노멀리티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우울제 효과를 보는 파일럿 스터디예요. 그래서 항우울제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 실험군 5명, 대조군 4명한테 각각 새 항우울제와 유약을 투여한 후 1개월 후에 우울증 점수를 비교했다. 그래서 1부터 9가 이제 대상자의 번호고, 그 다음에 그룹이 1이 5개인 거 보면 1이 실험군이라는 얘기겠죠? 2가 대조군. 그리고 이거는 엔자이티 스코어예요. 우울증 점수. 그래서 점수가 뭐 5명이 나온 거, 뭐 4명의 점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봐도 유약을 먹은 집단의 스코어가 조금 큰 듯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균과 편차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랭크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라고 했는데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나 만휘트니 유 테스트나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름은 뭐 이렇게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제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논문에다가 메소드를 쓸 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원리는 이런 거다. 여기서 A군은 시험군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새로 개발된 우울증 약을 먹은 그룹, 그다음에 위약을 먹은 그룹. 근데 이게 이제 엔자이어티 스코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점수가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해. 그러니까 등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만 한번 봐도 12, 아니 10, 12, 15, 그 다음에 16, 여기 있는 16, 그 다음에 21이 여기 있고, 여기 22 있고, 여기도 22 있고, 23, 28 이런 수로 나열이 되겠죠. 또 그걸 쭉 나열해요. 그 다음에 등수를 매겨요. 그러면 1등부터 9등까지 있겠죠. 9명이니까. 근데 쭉 가다 보면은 같은 값이 있어. 2가 22, 그치? 그러면 6등과 7등이거든요. 그런 거 등수 매길 땐 보통 평균으로 하는 건 아니죠. 평균으로 해줘. 6.5, 6.5. 그 다음에 이제 등수를 다 매겼으면 그거를 원래 케이스 컨트롤 그룹으로 나눠서 합을 해요. 그러면 이쪽은 A그룹은 우울증 약을 먹은 집단이죠. 파란색 그룹. 그래서 파란색 그룹의 등수를 전부 합해요. 1, 2, 3, 5, 6.5 이걸 다 더해. 그럼 1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그룹은 4개거든요. 근데 이 집은 여기는 지금 유약을 먹은 그룹. 그러니까 14, 6.5,
8, 9를 더해요. 그랬더니 27.5가 나왔어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20단에 어떤 작은 값이 몰려있고 20단에 큰 값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클수록 여기는 등수가 낮은 애들만 있고 등수가 큰 애들이 있다. 낮다는 거는 값이 작고 크다는 건 값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차이를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석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요약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 쓰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때는 뭐로 요약을 하느냐? 중앙값. 그리고 디스퍼전은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쿼타일 레인지와 메디안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처음에 요약할 때 이렇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먼저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SPSS 하는 방법은 분석에서 비모스 검정을 선택하고 레거시 대화 비모스 검정이에요. 그다음에 레거시 대화 상자로 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쭉 비모스 검정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독립적인 두 표본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면 이런 대화장이 떠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레스폰스 베리어블은 스코어가 되고 집단 변수는 정의하게 되는데 그때 정의를 우리가 누르게 돼 있는데 이미 내가 정의 눌렀어요. 1, 2번. 뭐 물론 그룹이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1, 2. 여기 이 데이터는 1, 2뿐이 없기도 하고 1, 2를 선택해서 뉴튼이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개수는 5, 4. 이게 환자가 아니라 항우울제를 먹은 집단, 이거는 위약을 먹은 집단. 평균 순위는 전체 순위는 앞에서 구했죠. 우리가 따라가면서 17.50. 그런데 대상자가 5명이었으니까 이거 5로 나누면 평균 순위가 3.50. 이때는 순위 합이 랭크썸이 27.50인데 4명이었으니까 6.88. 이것만 봐도 여긴 작은 값이 몰려있고 큰 값이 몰려있다. 작은 값이 몰려있다는 거는 약효가 있구나. 그죠? 엔자이어드 스코어가 낮으니까 약효가 있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3.83이나 3.38이나 크게 나타났죠. 더 적게. 그랬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마니튜니 유통계량이라는 건 이걸 갖고 이제 계산해내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통계량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확률이라는 건 이건 분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이걸 갖고 만들어내요. 어쨌든 우리는 이 확률만 갖고 결론을 내릴 건데 0.065. 그죠? 규모가설은 두 군 간의 약효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군의 엔자이어드 스코어는 같다라는 게 규모가설이야. 그런데 그거를 기각할 수가 없죠. 0.05보다 크니까. 그래서 결론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음, 항우울제 효과는 없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0거든. 엔자이어드 스코어가. 그런데도 규모가, 아니, non-parametric 메소드에서는 유의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페어드 T 검정에 대응되는 non-parametric 메소드 볼 건데 이것도 항우울제 연구예요. 근데 이 항우울제 연구는 앞에 거랑 좀 설계가 달라요. 앞에는 두 분을 독립적으로 할당하고 우울증약 복용한 그룹과 플라시보를 복용한 그룹에서의 비교를 했는데 여기는 프리포스트를 한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기 전에 엔자이티 스코어와 우울증 약을 먹은 후에 엔자이티 스코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베이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울증 약의 효과를 보긴 좋죠. 그렇지만 여기는 플라시보 그룹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플라시보 그룹을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프리포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울증 약을 먹은 그룹이지만 이 밑으로 우울증 약을 먹지 않은 그룹도 프리포스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비교해서 그 약효가 있는지 프리포스트의 차이가 있는지 다 같이 볼 수 있죠. 데이터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페어드니까 당연히 디퍼런스를 계산하겠죠. 그 디퍼런스를 계산하고 그 디퍼런스의 부호를 달아서 랭크를 매겨요. 한번 볼게요. 치료 전의 값, 치료 후의 값. 이게 8명이거든요. 치료 전, 치료 후.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울증 점수가 증가했죠. 여기 감소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감소하고, 증가. 그러니까 모든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임의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후에서 치료 전을 뺐어요. 디퍼런스 계산했어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7, 17.
그 다음에는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값으로 랭킹을 매긴 거예요. 그러면은 1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4야. 4가 부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음수값이지만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7이 밑에 있잖아. 절대값으로 하니까 14, 17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랭크를 매겨요. 2, 3, 4, 8명이니까 8까지 매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은 1, 2로 매겨진 거를 1.5로 주는 거예요. 앞에서처럼. 그리고 이건 3등, 여기도 4, 5등이 또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4.5, 4.5, 6, 7, 8. 그 다음에는 각각의 원래 부호를 매겨줘요. 그래서 1.5, 1.5, 이거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 다음에는 어, 이 차이가 플러스인 것의 랭크 합, 플러스인 것은 얼마예요? 1.5, 1.56이잖아요. 그러니까 랭크의 합, 그러니까 사인드 랭크 썸이에요. 부호를 해서 랭크를 구하고 그것의 썸, 아까도 마찬가지로 썸이었죠. 여기 사실은 일공수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음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5 뭐 이렇게 해서 다 더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값의 갭이 크면 클수록 뭔가 디퍼런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원리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윌콕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SPS에서 해결할 때는 비모스 검정에 들어가서 레거시 대화 상자에 들어가면 아까는 독립 이표본이지만 대응 이표본이 있어요. 대응 이표본을 하면은 페어드 T 검증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대응원 첫 번째 쌍이 뭐냐 이렇게 따르는 거죠. 변수 1과 변수 2를 한꺼번에 갖고 오게 되죠. 변수 1, 변수 2가 프리포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검정 유형은 윌콕슨으로 들어가게 되면 돼요. 그래서 분석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 음의 순위 합이 마이너스 27이었고 양의 순위가 9였어요. 그런데 이때 해당하는 뭐 평균 순위는 뭐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돼? 8로 나눠야 돼. 평균 순위가 양의 순위 이걸로 나누는 거죠. 양에 해당되는 양의 값을 갖는 경우 디퍼런스가 이걸 5로 나누니까 5.4, 3으로 나눠서 평균 순위가 3.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부호에 따라서.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은 이제 마이너스 1.263. 이때는 이제 지통계량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한 확률이 0.206.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우울제의 치료 전후 차이가 없다. 우울제의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비모수 검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분석, 이런 분석도 해보자라는 의미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비모수 검정의 장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슬라이드 맨 뒤에 있어요. 그건 맨 뒤에서 잠깐 한번 볼게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짬이 난다면 이거 러너스에다 올린 데이터인데 이걸 갖고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로 해보기 괜찮아요. 이건 임상 데이터이면서 데이터 사이즈가 커요. 한 1600 케이스 정도 되는데 제가 엑셀 데이터와 SPSS 데이터 다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엑셀에선 왜 두 개지를 올렸냐면 엑셀로 하면 좀 불편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엑셀 데이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이 뭐 1, 2로 코딩되어 있고 또 성별을 0, 1로도 할 수 있거든요. 분석할 때 편의에 따라서. 그래서 0, 1로도 했어요. 또 나이를 이제 분석할 때, 나는 범주로 하고 싶어. 그럴 때 1, 2, 3으로 범주로 나누는데, 이것도 뭐 연구자 마음대로 나누는 건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나눴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누는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치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꽤 있어. 근데 가면은 여기 고혈압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식사 습관,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0, 1, 2 또는 0, 1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죠. 성별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는 엑셀에서 첫 번째 시트에는 이런 로우 데이터를 넣고 두 번째 시트에는 코딩북을 작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코딩북에서 성별을 1을 남자, 1을 여자로 하겠다. 그리고 나이 그룹은 1은 40 이하, 2는 40에서 50세, 3은 50에서 60세, 4는 60세 이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각각의 범주형 변수, 고혈압 여부, 뭐 기타 등등은
뭐 이런 수치들이 뭘 의미한다라는 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분석할 때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어떤 범주에 대해서 혼동이 없이. 근데 SPSS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SPSS는 첫 번째 이런 작업을 다 해주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수치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기로 내가 보면 이런 데이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 보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변수 보기를 보게 되면 엑셀에서의 두 번째 시트를 사용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시트 형태는 아니고 각 변수가 첫 번째 컬럼에 있고 그것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자릿수 뭐 이런 거에서 이 변수가 범정이라면 범주를 지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주 여부를 쭉 옆으로 가보면 일은 비음주, 뭐 여기서 지금 비음주만 보이지만 이는 뭐 3은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여부도 옆으로 쭉 가면 0이 고혈압, 1은 고혈압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걸 다 약속을 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 데이터 안에서 여기 이 버튼 1과 A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은 뉴메릭으로 보는 거고 A는 캐릭터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릭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어떻게 코딩이 되는 건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할 때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결과를 보여줄 때도 성별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할 때 1이 몇 명, 2가 몇 명이 아니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다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베리어블 뷰에다가 그런 걸 정의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정의되면은 분석한 결과가 나올 때도 그 레이블이 다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분석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수치로 나온 것이 어떤 범주였는지 이걸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는 항상 그 변수가 갖는 각 수치의 범주를 꼭 정리해 놓으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제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성별에 따른 체질량 지수 비교. 이게 T검정을 공부했으니까 T검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식사 습관이 원래는 싱겁게 먹기, 짜게 먹기, 보통으로 먹기가 있는데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싱겁게 먹는 그룹과 짜게 먹는 그룹에서만 체질량 지수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른지 한번 보려고 그게 다 두 그룹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별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별은 남자가 이 정도 있었고 여자가 이렇게 있었고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는 남자가 23, 여자가 22,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나머지 수치 정리하고 그다음에 T검정을 한 결과로는 분산에 관한 것이 분산이 같냐 봤더니 분산 비율이 8.24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이 0.004. 그러니까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가 보면은 분산은 이거 제곱한 거잖아. 2.7제곱,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10쯤 된다고 보고 이거는 뭐 얼마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분산이 다르다는 결론 나왔으니까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유효확률이 0.000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정은 남녀에 따른 체질량 지수는 동일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체질량 지수는 다르다. 그러니까 2일 차이가 났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결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로는 식사 습관에 따른 체질량 지수를 봤어요. 그래서 싱겁게 짜게 먹는 그룹만 했어요. 이것도 이제 두 그룹만 뽑을 때 선택하면 되죠. 그룹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니까. 싱겁게 먹는 집단이 168명, 짜게 먹는 집단이 298명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체질량 지수가 0.7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죠? 0.7 정도 차이가 났는데 분산에 대한 검정을 보니까 X 통계량이 0.950, 1에 가깝죠? 근데 그때 P가 0.330이니까 유효확률 0.05보다 많이 크죠. 이때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 분산이 같은 경우에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한 T검정 결과를 보면 0.008, 그러니까 두 집단에는 그러니까 싱겁게 먹는 집단과 짜게 먹는 집단의 체질량 지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두 집단에서 보면 짜게 먹는 집단이 0.7 정도 체질량 지수가 높게 나와요. 그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시도를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워낙 데이터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1600 케이스가 되니까 아주 작은 차이가 나와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통계 추론을 공부할 때 임상적인 유의성과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샘플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샘플 사이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셀렉트해서 한번 분석을 했어요. 이게 1600 케이스니까 한 10%만 갖고 해보자. 10%만 골랐어요. 이 데이터 고르는 과정은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데이터를 10%만 고르게 되면 골라지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슬래시가 쳐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없는 애들은 이제 분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에 포함된 걸 가지고 그 짜게 먹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줄었죠. 한 10분의 1로. 그 다음에 짜게 먹는 집단과 싱겁게 먹는 집단의 뭐 차이가 이렇게 걸러진 상태에서 셀렉트된 상태에서 실질량 지수 차이가 먼저보다 살짝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F 값은 이제 분산은 다르다라고 해서 밑에 걸 갖고 보게 되면은 유효확률은 0.702. 두 집단 간의 실리랑 지수는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물론 평균적으로 이제 걸러진 상태에서도 실리랑 지수의 차이가 전체 데이터를 할 때보다 오히려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다시 내가 10%를 다시 리샘플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이어야 이게 인포메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변해요. 그런 건 나중에 내가 분석을 할 때 틈틈이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는 고혈압 여부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를 봤는데 그때 고혈압 환자가 148명 이 데이터 안에서 고혈압이 아닌 경우가 1,44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4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럴 때 F가 분산에 대해서 봤더니 F가 0.011이 나와요. 그래서 유효확률이 0.915라 분산은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냈고 위에 있는 결과를 보면은 유효확률이 P가 0.000이에요. 그래서 14만큼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를 한번 걸러서 본 거예요. 10%를 걸러서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141명, 22명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아니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142명, 고혈압인 사람이 22명.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봤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멀어졌죠? 23에다가 28? 28 정도 차이가 나요. 두 집단에서. 근데 분산은 같다라는 결론이 났고 같은 경우에 우리 쭉 가보니까 0.029. 그래서 유의수는 0.05보다 작아서 이 경우에는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르다. 고혈압인 집단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0%를 셀렉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134명, 9명이 온 거야. 아주 더 언밸런스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한 9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때도 분산은 같고 분산이 같다라는 데서 T검정 결과를 보면은 P는 0.457.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산 아니 두 집단 고혈압 여부와 관계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땐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데이터가 1,6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걸 한 번에 분석하지 않고 내가 연구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샘플 사이즈를 계산해요.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것도 T검정의 그 알고리즘을 하면서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N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잠깐 보여줬어요. 그런 공식 또는 이미 그 인터넷상에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구하면 사실은 내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와의 관계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어떤 연구 목적에 따른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근데 1600 사이즈가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계산된 사이즈만큼 계속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분석 결과가 계속 나오겠죠. 그걸 갖고 조합해서 좀 더 안정적인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 그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빈모습 검정을 아까 하면서 빈모습 검정이 어쩌면 그 정규성에 대한 가정이 없어도 되니까 되게 편한데 이제 그게 바로 빈모습 검정의 강점이에요. 빈모습 검정은
표본을 출출한 모집단에서 측정치 분포에 대한 가정이 모수 검정에 비해서 덜 필요하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면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의 분포가 정기 분포와 비슷할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좀 많아질 경우에 그럴 때는 모수 검정에 비해서 검정력이 떨어져요. 검정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오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종 오류.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디텍트하는 게 검정력이잖아요. 근데 신약을 개발했는데 연구자는 신약이 예전에 사용함보다 약효가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근데 그걸 찾아낼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종 오류가 검정력이 줄어든다는 건, 검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1-베타였죠. 베타가 뭐예요? 이종 오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오류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베타예요. 그렇다면 검정력은 1-베타니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내는 능력이죠. 그것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즉 어떤 변수 사이의 연관성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모스 검정이 그렇게 좀 편하긴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의성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도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모스 검정으로 유의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면 오히려 샘플 사이즈가 더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단점이죠. 그 다음에 모스 검정에 비해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는 액츄얼 데이터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원리를 보여준 것처럼 랭크를 사용해요. 근데 랭크 갖고 설명을 하기에는 그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순위가 여기서 보면 뭐 평균 순위가 5만큼 차이 난다. 이런 거 갖고는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수 검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